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김문수 후보의 패인은 애초 이 선거가 질 수밖에 없는 질 선거. 수밖에 없죠. 이 계엄과 탄핵에 있는 선거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이 선거에서 그 규칙 사유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후보 내면 안 된다. 안 내고 보수에서 그나마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국민들이 신망이 있는 분을 후보로 이 추천을 하든지 아니면은 공동 지지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본인들이 후보를 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였다. 맞습니다. 근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무리도 또한 자기들의 어떤 친윤 세력의 또 윤석열 없는 윤석열 선거가 되게끔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위한 어떤 이 우리가 흔히 보는 사다리 타기 하듯이 그 사다리 밑에 보면 위에 보면 이렇게 그 한덕수가 있게끔 그거는 국민들을 또 한 번 우롱한 거거든요. 아, 그렇죠. 이런 진짜 코미디 같은 것을 연출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그 김문수 후보가 이 대선 후보로 당선된 다음에 며칠 버틸 때 참 여러 차례 그 국힘 의원들하고도 통화를 하게 됐어요. 이게 김문수 쪽하고도 그 소통을 하게 됐고 이거는 정말 이거는 국민을 우롱하고 이거는 참 진짜 이거는 이 두꺼워도 본래 이 중국에서도 후억이라 그래서 후억 두꺼워야 된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근데 암만 후억의 그거라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두껍다. 어떻게 이거는 뭐 우리가 3살짜리 아도 아니고 국민들이 그랬는데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코미디를 연출하면서 넣은 김문수 후보인데 그래서 저는 40%를 넘는다는 것은 나는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한국 리서치 조사를 갖다가 제가 보게 됐어요. 한국 리서치가 이제 지난 3월 달에 아주 심도 깊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 발표를 한 겁니다. 뭐냐 하니까 지금 이 세계적인 어떤 이 극우 현상, 포퓰리즘 이게 대해서 이게서 이 극은 권위주의, 급진주의, 포퓰리즘 이 세 가지 척도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우는 라이트, 토착주의, 반이미주의, 보수주의, 반공주의, 사회, 다윈주의가 가지고서 4가지 척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 7가지 척도에 다 이렇게 그 해당되는 분들을 극우라고 분류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게 만날 정도인데 극우 성향이 우리나라의 21%다. 이게 20대 남성과 70대 이상에서 가장 높았답니다. 이게 그 저는 이전에 윤석열 계엄 이후에 그 지난번에 박근혜 이 탄핵 때는 조용했잖아요. 헌재가고 나서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연일 데모를 하고 마치 자기들이 이 혁명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렇게 난리를 피웠어요. 제가 그때 여의도 집회, 광화문 집회 다 가봤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이거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추론으로 야, 15% 이상은 되겠다. 극우 세력이. 그래서 국힘은 이게 자유롭지 못하겠구나. 우리가 보수를 맥시멈 40%로 보는 거 아닙니까? 맥시멈. 보통 한 3, 3, 4 이래 보는데 근데 30에서 40 사이에 어떤 데는 20%로 떨어지기도 하고 30% 내외인데 여기에서 15% 같은 반입니다. 반. 그러니까 그때 보수의 반 이상이 그 탄핵 기각을 바랬어요. 예. 그래서 제가 15%로 추정을 했던 건데 이번 이게 한국 리서치에서 이 조사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21%로 나온 거예요. 이분들이 보수 정당을 숙주로 삼아서 이 좌지우지하는 저는 국힘의 변화는 어렵다. 이렇게 봐지는 거고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41%를 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30% 밑으로 어떻게 말하면 좀 국힘이 이번 대선에 폭망을 해야 이게 발전적인 어떤 해체와 새로운 어떤 탄생. 뭐 저 홍준표 전 시장이 뭐 마지막에 이야기했더만요.
일찍이 해체돼야 될 정당을 살려놨더만 자기가 이제 대선 때 그 뭐야 2017년 대선 때 24% 받으면 살려놨다는 이야기죠. 그 전에 당 지지율가 한 5%까지 내려갔는데 살려놨더만은 또 사리사욕으로 이 자기하고 이준석 죽여가지고 이 당이 이래 됐다. 그래서 뭐 병든 숲이라 했습니까? 병든 숲에는 건강한 나무만 빼내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그 없애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우리 중치의 관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민생도 살리고 뭐 여러 가지도 중요하겠지만 이 적대적인 진영 정치를 극복하는 거, 통합을 이뤄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건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있죠.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국힘하고 뭔가 같이 뭐가 그렇죠. 서로 대화가 되고 해야 되는 거지. 해야 되는 것이지. 한쪽이 저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갈 경우에는 아무리 권력을 진 쪽에서 통합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출구 사전조사를 보면 40%가 안 됐잖아요. 39.3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올라와서 41%까지 올라왔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박수를 칠 것보다는 오히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면 폭삭망해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젖잘사가 되는 거예요. 졌지만 잘 싸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준석만 데리고 왔으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었는데 이런 미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번에 그러니까 후보를 띄웠던 김문수 후보 자체가 본인이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대선 이후에 내가 이 당을 어떤 식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2017년도에 홍준표 모델이거든요. 홍준표가 나름대로 자기 선전하고 그 뒤에 미국 잠시 갔다 와서 당권을 잡았잖아요. 그런 식의 욕심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김문수가 이번 선거를 말아먹은 대표적인 장본인이잖아요. 본인이 내가 열심히 잘 싸웠는데 이준석이 안 도와줘서 안 된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더 이상 혁신이나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때문에 40%라는 40% 넘어간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한테는 약이 된 게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독이 될 수 있다. 이게 단순 합계로 치자면은 그 49.49가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49.42인데 그 재밌죠. 0.07% 차이 납니다. 7% 차이가 나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단순 합계로. 그렇지만 제가 주구장창 우리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분석을 통해서 이야기한 게 이준석과의 단일화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제한적이죠. 왜냐하면은 이준석을 찍었던 사람들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김문수로 단일화됐을 때 김문수를 찍겠다는 사람이 32%에 불과했어요. 이게 거의 그 음방이 있었어요. 이게 40%를 못 넘었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 이제 100% 와가지고 지금 이제 49.45가 되는 거지. 이게 뭐 반 왔다 하더라도 이게 이 4.15기 때문에 한 45.2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단일화 하더라도 결과는 뻔했는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지 해가지고 이준석을 공격하고 또 자기들이 혁신 없이 이대로 만약에 저는 아무도 홍준표 시장을 비판하지 않지만 저는 비판받아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그 당시에 이 국민의힘 계열이 그때 아마 자유한국당인가 뭐 이런 이 만약에 발전적 해체가 거듭나야 된다면은 그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하고 그걸 온전 유지시키면서 왔기 때문에 본인도 그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본인이 이번에 그러면은 자기가 후보 됐으면은 이번 대선에 그럼 국힘이 가능했던 건가요? 택도 아닌 소리죠, 이게. 그래서 홍준표 후보도 이게 어쩌 말하면 이게 유체 이탈 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유체 이탈. 그래서 너무나 홍준표 시장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런 방향성에서 이야기는 좀 그만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자칫하면은 제가 늘 주장하는 진보와 보수가 양날개로 균형 있게 날아야 되는데 보수의 새로운 이 재건이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네. 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고 하여간에 저 개인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이전에 뭐 이 국회의원 시절이나 도지사 시절이나 도지사 끝나고 또 당의 혁신위원장 시절에 여러 차례 제가 인터뷰도 하고 가까이 봤던 선배기도 하고 한데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이 질을 다했다. 자기 이렇게 진기를 다 쏟아부었다. 이게 이분이 이 상당히 그 운동권에서도 극자 계열의 운동권에서 진짜 세게 하다가 YS 김영삼 대통령이 진보를 갖다가 포용하면서 네. 그 당시에 96년도 신한국당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그 정치인 국회의원을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그 이 경기도지사를 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혁신위원장도 하고 나름대로 국힘에서는 어떤 개혁의 어떤 깃발을 계속 내걸고 후배들과 함께 꾸려왔던 분인데 그 대구에 내려갑니다. 대구에 내려가서 김부겸 그 전 총리랑 지역주의에 맞선 김부겸 총리랑 자기는 명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판하는데 그때 서울에 동작 선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동작 선거 나왔어야 된다. 서울의 한복판에서 붙었어야 된다는데 이 본래 국힘이 본거지인 대구에서 경북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자기가 좀 이렇게 근거지와 주류에서 한번 이 다음을 노리고 싶다. 그래서 내일에 갔다가 김부겸 전 총리한테 일격을 당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부터가 그 흔히 말하는 정가원 목사랑 합류하게 되고 좀 헷갈리겠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자유통일당도 뭐 창당도 하고 총재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있다가 윤석열 그 대통령 전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 하고 있다가 윤 대통령 눈에 띈 게 바로 극우 유튜브를 하는 바람에 그게 그래서 눈에 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10년 전에 이미 기존에 그 활동하던 그 방향성과 이런 부분에서 이미 좀 비껴난 겁니다. 비껴났죠. 비껴났는데 사실은 그 민주당에서 그 부분 공격은 세게 안 했다고 봐요. 제가 볼 때 이미 그 다들 그래도 약간 선배라는 의식을 갖고 있거든. 이게 선배라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끝난 선거에 한 인간을 갖다가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있나? 저는 그런 것 같고요. 잠깐 뭘 끊어서 그래야 돼. 여보세요? 아니 30분 뒤에 내가 전화할게 내가.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 하여간에 저는 본인이 이제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젊었을 때 그 노동운동 하시고 그 다음에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과 도지사하고 당에서 혁신위원장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그 정가원 목사랑 이렇게 그런 활동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노동부 장관을 들어와서 했는데 이번 대선으로서 본인 인생에서 설친기는 다 소진한 거 아니냐. 근데 이후에 조금 쉬다가 어쨌든 간에 당권에 다시 와서 이 정치판에 또 한다. 그건 저는 좀 제 촉으로 어렵지 않겠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김문수 전 후보가 지금 다시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또 아래를 털고 또 아래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뿌리를 내리고 뭔가 정치적으로 다시 뭔가를 하기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갑자기 떴습니까?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그 다 국무위원들이 다 일어나서 사과를 할 때 그 사과하지 않은 부작위의 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여기까지 온 거고 그리고 또 사실은 이번 대선은 어차피 국민의힘에서는 원죄가 있어서 이길 수 없는 선거인데 더 망쳐버린 장본인이 바로 김문수 후보라는 거죠. 기억하시겠지만 김문수 후보가
이번 사실 당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던 가장 결정적인 한 단어가 바로 김덕수 아닙니까? 한덕수하고 내가 무조건 내가 단일화하겠다. 그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가장 강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김문수였거든요. 바로 그 때문에 지금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사기 경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당선되고 난 뒤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당원 후보가 선출된 사람이 바깥에 있는 비당원하고 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번외 경기의 부전선 경기를 해서 또 후보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억울하게 후보 교체가 되면서 이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사실은 사기꾼에서 사기꾼 캐릭터에서 희생자 캐릭터로 바뀌면서 어느 순간 김문수 후보 자체가 할 수 없이 국민의힘 지지층들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 해서 그냥 갔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본인이 어쨌든 그 한덕수하고의 그 단일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 말이 안 되는 걸 본인이 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진짜 구렁이 담는 듯이 얼렁뚱땅 넘어온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이번에 그 대선에 졌어요. 그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러면 다시 그러면 한 번 더 하고 김문수 후보를 부를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번에 할 수 없이 그래도 김문수 후보를 찍어야 이재명 후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찍었던 보수 유권자들이 그러면 김문수는 우리의 영원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만 하더라도 당시 대선이 끝나고 난 2017년대에 다시 당권을 잡을 수 있던 이유가 그 나름대로 팬덤이 있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팬덤이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상 지금 김문수 후보가 다시 돌아와서 정치적으로 뭔가 희생을 해서 당권을 가진다? 정말 그건 난센스입니다. 그럼 뭐 일부 그런 분석이 있지만 뭐 제가 볼 때 하다 보니까 그래도 후보니까 예의상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번 대선이 뭐 경험 자체도 어찌 말하면 뭐 진짜 그 코미디 아닙니까? 윤석열 그렇죠. 그 12.3 경험이라는 게 무슨 소꿉장난하다가 그 집 몽땅 태워버린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김문수 후보하고 한덕수 총리의 단일화 김덕수라고 표현했는데 그것도 쇼죠 쇼. 예를 들면은 그 자체도 쇼지만 그걸 갖다가 가지고서 김덕수로 단일화 내걸고 된 사람이 되고 나서는 또 자기가 생까버리고 응? 그래서 참 그것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를 질 수밖에 없었던 5가지 장면을 제 나름대로 표현을 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느닷없이입니다. 뭐가 느닷없이냐? 대법원이 갑자기 5월 1일 날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 재판을 열어가지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인 거 있잖아요. 그거 정말 느닷없이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이 대법관들 중에 아마 그런 의도를 갖고 한 사람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해. 그럼 우리가 이번에 확실하게 결정을 내려서 우리가 이 사람의 후보 자격을 없이 박탈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정말 이례적인 속도전으로 이렇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는 상당히 반사이익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반사이익이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대법원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계속 사법 리스크에 더 심하게 얽혔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대법원이 느닷없이 판결을 하면서 결국은 이게 이재명 후보가 사법의 희생양처럼 보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법조 카르텔, 이게 결국은 기득권 카르텔이잖아요. 이거 타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재명 후보를 또 도와주는 측면이 됐고, 두 번째가요, 뜬금없이에요. 뜬금없이 누굴 보고 제가 이야기하느냐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아, 느닷없이 그다음에 느닷없이 뜬금없이. 뜬금없이 정말 뜬금없잖아요. 대한민국 정치무법상으로 이 비상 그 시국에 권한 대행을 맡은 사람이 대통령 권한 대행 맡은 사람이 자기직을 던지고 자기 정치하러 나온다?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 배후에 누가 있다? 그건 윤석열과 친윤들이 있다는 건 누가 봐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런 상황에서 가면 중도층들 입장에서는 이런 판에 과연 표를 주겠습니까? 그런 거. 세 번째는 뭐냐? 세상에 이런 일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뭘 말하냐면 한덕수가 나왔어요. 한덕수가 나오니까 결국 그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보고 한덕수를 추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선에서 했던 약속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새벽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바꿔버렸잖아요. 바꿔버리니까 이거야말로 친위 쿠데타고 그게 12년 시간 주고 1시간 시간 주고. 신청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12.3 비상계엄이 친위 쿠데타고 이거 또 여기 또 친위 쿠데타네.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지도부와 친윤들이 자기들의 이 당 기득권 위해서 친위 쿠데타 한 거예요. 그러면 유권자들이 생각 뭐라 할까요? 여기는 쿠데타가 일상화되어 있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네 번째가 뭐냐? 눈치도 염치도 없습니다. 눈치도 염치도 없이 뭐냐? 이 상황에서 누가 나오냐? 윤석열이 나와요.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중요한 고비 때마다 뭐 윤의견 신당을 만든다는 등 부정선거 영화 보러 간다는 등 그럼 마지막에는 뭐가 나옵니까? 메시지를 줘서 자기 입장을 해서 김문수 지지하라 이렇게 하지만 그게 김문수 지지를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자기가 이 대선 국면에서 자기 존재감이 없어지니까 그거를 돋보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기 정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눈치도 없이 염치가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잖아요. 반성하고 자수해야 될 이 지금 모든 사태의 책임자가 계속적으로 나와갖고 이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표현대로 하면 진짜 틈만 있으면 미집고 노는 연탄가스 같은 존재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국민의힘 마이너스고요. 또 마지막이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이게 뭐냐? 이준석이 그렇게 단일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단일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잖아요. 계엄과 탄핵에 대한 분명 입장을 갖고 와라. 그리고 윤석열과 관계 정리하라. 그리고 또 하나 뭐 그러면 단일하면 내로 단일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계속적으로 그래서 사전투표가 전에 단일 안 됐잖아요. 물 건너 갔는데도 계속 그러면 본투표 들어가는 새벽 6시 이전까지만 하면 된다고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야?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표현한 이 5가지 장면이 딱 압축적으로 왜 국민의힘이 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실장 여러분 그 정치평론가 중에서 유일하게 그 방송 예능에 출연하시는 말을 아주 재밌게 느닷없이 뜬금없이 세상에 이런 일이 눈치도 염치도 없이 고마해라 많이 먹다 이거는 친구 영화에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친구 영화에. 그래서 하여간 5가지 장면을 갖다가 잘 이렇게 해서 이래서 국힘은 될 수가 없었다 이러는데 아마 원천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존재 그 존재가 결국은 그 윤건이라고 이제 이야기도 하는데 이게 국정은 진짜 도외시하고 있지도 않는 반국가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위해서 부정선거도 만들어내고 아니 본인이 승리를 했는데 어떻게 그래서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한 게 저 구름 위에 있다. 저 사람들은 구름 위에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구름 위에 땅에 있는 그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뭐 하고 있냐 이거죠. 저 사람들은 구름 위에 있다고 칩시다. 본래 그 김건희 여사는 뭐 자기가 엔간한 무당보다는 이렇게 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분이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경칭을 씁니다. 분이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저는 윤석열 아바타 많지만 윤석열 아바타 김건희 아바타 아닙니까? 이게 시키는 대로 그동안 이렇게 해온 건데 그래서
좀 궁금해요. 오늘 대선 결과를 두고 그 전날 제가 아까 몇 통화를 받고 여론조사가 뒤집는 결과가 나왔다. 김건희 여사도 끝까지 그렇게 기대했을까 좀 궁금해요. 이게.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발표한 데는 도대체 어딘지. 아니 이게 그래서 보도는 못하지만 이렇게 조사해서 돌렸다는 거잖아요. 아니 예. 그러니까 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김문수 후보가 당에 와가지고 승복 선언을 하는데 거기서 부정선거라고 그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중진들 스스로가 우리가 골든 크로스가 돼서 뒤집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번에 이 출구 사진 여론조사 나왔을 때는 정말 이건 진짜 이거야말로 부정선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 나름대로 희망 회로를 돌려가지고 그와 다른 거 놓으니까 이거는 회로 자체가 아예 설계가 잘못된 거죠.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폴리뉴스의 최종 득표율 행거하고 권역별 득표율을 나중에 이 선거 결과랑 이렇게 비교를 해 놓겠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거는 저희들이 6개월간 또 최근 대선이 일어나서부터 지속적인 여론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예를 들면은 정치판에 한 30년 정도 있었던 사람들이 이 다른 결과라 해가지고 이게 뒤집어진다 이야기한 것 자체가 제가 정찰이라 그랬어요. 이게. 근데 나경원은 오늘 또 어제 그런 말을 했다더만 방송에서요. 그래서 좀 이야기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지금 국힘은 일정 정도의 좀 이렇게 보통 이럴 때는 좀 이렇게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자숙이라 할까요? 이런 게 필요한데 또 당장 또 국회의원들은 국회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심히 염려됩니다. 네. 이게 아마 이후에서 중요한 일정 하나는 이제 전당대회겠죠. 전당대회죠. 네. 네. 전당대회는 언제쯤? 글쎄요. 지금 당장 뭐 지금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지금 비대위원장입니다. 비대위원장이 지난번에 선거 기간 중에 김용태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됐잖아요. 근데 그 비대위원장 임기가 제가 알기로는 6월 말까지예요. 그 왜 그러냐? 그때 당시 비대위원장을 새로 뽑은 게 아니고 건영세 비대위원장의 보궐 개념으로 세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럼 6월 30일 날 끝나면 그럼 여기에 그럼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뽑을 것인지 아니면 그 임기를 좀 더 늘려줘서 이 젊은 의원이 아주 선거 국면 이후에 당을 쇄신하고 하는데 칼자를 줄지 그걸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또다시 그러면 6월 30일 끝났는데 여기서 그럼 전당대회를 안 하고 또 그 비상대행 체제로 간다?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사실은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결국은 이번 선거 얼굴마담으로밖에 사용 안 하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첫 번째 당면한 또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워낙 이 윤석열과 관계를 끊지 못한다. 뭐 예를 들면은 꼴보수에 머물러 있다. 이 부분들을 갖다가 임시방편으로 세운 거 아니겠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아니 그러니까 지난 2020 2년도에 당시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그때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이준석이었잖아요. 그 이준석 당대표를 맞설 사람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박지연이라고 알아요. 여성을 젊은 여성을 내셨잖아요. 윤호중 그다음에 윤호중하고 공동으로 했죠. 공동으로 했는데 결국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용도 폐기 쉽게 말하면 용도 폐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민주당이 욕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그리고 그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지방선거를 민주당이 완전히 참패를 했잖아요.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것이 지금 따져보면.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그러니까 그때 국민의힘이 젊은 사람한테 갖다 대고 그냥 한번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냐 그때 욕을 막 했거든요. 결국은 그 뒤에는 자기들도 뭐 정식적으로 선출된 당 후보도 쫓아냈지만 이번에 또 그것을 한다는 그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영원히 제가 봤을 때는 혁신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운명은 어차피 김문수 후보가 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뭐 6월 말까지도 저 말하면 길죠. 제 생각에는. 그 사실 뭐 선거 지수니까 당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건 맞죠. 그렇죠. 그 맞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그 다음이 문제고. 아니 그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니까 김용태의 6월 30일까지다 더 이상 안 돼라고 벌써 당내에서 이야기하는 세력들이 소위 친윤계 이 당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벌써 자기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또 김용태는 완전히 지금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죠. 이후에 국힘이 자기 구상 방향대로 가는 것에 뭐 100% 마이너스인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이 김용태 위원장의 어떤 비대위원장의 그만두는 문제와 해서 새로운 비대위원장의 시간을 좀 가지면 전당대회를 갈 건지 아니면 전당대회로 바로 갈 건지 이런 부분들에서 국힘이 에서 여러 가지가 주목될 건데 지금 친윤이 공세적으로 나오지는 못할 겁니다. 이게 자기들이 뭐 1차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방향 설정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지 않나 봐요. 이 국힘에서 만약 국힘이 그대로 간다면 이게 그리고 지금 국힘이 있는 의원들은 뭐 다른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국힘은 그대로 간다.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추스리고 갈 거냐 부분에서 국민한테 뭔가는 이 변화는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게 지고 나면은 그것도 참패를 했는데 그랬을 때 그 한동훈 대표 그렇게 이번에 단이라도 속내는 뭐 한동훈 대표를 막으려고 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준석 후보가 새로운 국힘의 어떤 행보에 역할을 하기는 어렵게 됐으니까 한동훈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문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당권에 도전하는 거 그것이 한동훈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당이 깨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깰 사람이 없다. 네, 그 만약에 예를 들면 한동훈 그 의원이 지금 108명 중에서 한 30명 정도를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30명이 한 40~50명으로 늘어날 거고 나머지 50명은 간망파로 바뀔 겁니다. 간망파로 바뀐다. 예. 그리고 그 속에서 나가서 이 당을 나가서 뭘 할 사람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거는 한동훈 쪽도 마찬가지요. 자기들이 당권을 장악하는데 어렵다 하더라도 옛날처럼 무슨 분당을 하고 탈당을 해서 뭔가 자기들 깃발아에 사겠다는 사람 제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국민의힘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요인이다.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가치와 깃발아에서 국민과 호흡하면서 그걸 뭔가 실현해 나갈 이게 아니라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온실 속에서 이게 그 자기들한테 주어진 기득권을 향유하면서 그 틀 내에서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해온 거죠.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 윤석열이 왜 윤의게인 정당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그러니까 당권을 거머쥐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 될 경우에는 지금 이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앞으로 향후 선거 3년이나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체제에서 어차피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뭔가 도모를 하자. 그래서 한번 자신들이 한번 도전을 해보고 그리고 그 DM을 또 뭐 방향을 찾자는 식으로 놓을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당을 깬다는 얘기 자기들이 떠난다기보다는 한동훈 쪽을 밀어내려는 쪽으로 아마 뭐 그런 것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번 그 유세 때 보면 김문수 후보 유세 때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올라가잖아요. 당선에 올라가면 거기 반발하는 지지층들이 또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실 극렬한 지지층들이라서
그 사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뭔가 한동훈계를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꼼수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네, 문제는 저는- 그런 것들이 통할지 안 통할지는 저는 대선 후보 예. 전당대 경선에서 봐봐요. 한동훈 후보 최종 2위까지 올라갔잖아요. 예.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그 정도 같았으면 2위도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처음에는 김문수 한동훈으로 춤췄다가 한순간에 한동훈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그 홍준표 후보에 대한 기대감 이래서 1, 2 후보가 바뀔 수도 있다. 홍준표로 그런 것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가 2위로 올라갔거든요. 올라갔고 그때 제가 전당대회도 가봤지만 아까 말한 대로 요즘 정치인들은 그 팬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국회의원 중에서 팬덤이 있는 게 한동훈 후보하고 홍준표 시장하고 두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정치인들도 선거를 치르려면은 그런 게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고 만약에 지방선거가 다음 선거가 3년 남았다는데 내년 지방선거도 자기들이 지방선거에서 제 몫을 해야 제대로 된 선거를 해야 다음 총선도 있는 거거든요. 지방선거에서 다 뺏겨버렸다. 이 단체장하고 지방의원들을. 그럼 그 사람은 미래 없어요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분들이 저는 한동훈을 밀어내는 것도 안 나가려고 버티면 밀어낼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간다는 있을 수도 없고 또 한동훈 대표 쪽도 나갈 생각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당이 정말 혁신적인 해체가 되지 않는다면은 한동훈 대표는 저는 제가 봐왔던 국힘의 여러 가지 문화와 체질상은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까지도 저는 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 저는 그 부분에서 이 본질적으로 그걸 체감한 분들이 아마 빨리빨리 지금 이제 전환을 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강한 메시지를 내놨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입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흔히 말해서 그런 방탄 독재가 이루어진다면 자기가 서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 소위 말해서 선명성을 기초로 해서 오, 자기 이거-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다음 자기가 책임진다. 그 이야기를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그렇게 저는 정리가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지금 좀 전에 한 분이 국힘에 관계하는 분이 한동훈 후보의 강점 약점은 뭐냐 이랬을 때 뭐 어쨌든 간에 기존 정치의 새로움이 좀 강점이 될 거고 그리고 기존 정치 룰대로 안 하는 거 그리고 국힘에서도 주류 기조와는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런 것들이 강점인 건 다들 알 건데 약점은 이제 윤석열 아바타라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야기했어요. 강남 8학군. 이 친구 한 대표는 모든 사고방식과 자기 삶과 문화가 강남 8학군에 딱 배어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어찌 말하면 굉장히 8학군 같은 강남 좌파 같은 이런 이미지인데 본인은 계속 그래 주창하는 게 상계동에서 그 이야기를 주창하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자기는 가학고등학교를 나왔다. 특목고는 어쨌든 간에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이는 데고 강남 8학군이라고 해서 강남공화국에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동창회를 해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양한 친구들이 오는 거하고 딱 강남공화국 친구들만 모여서 이렇게 사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국힘을 보수 정당의 보수 본로로 이렇게 변화시키고 하려면은 포문인부터 지금 강남공화국 8학군 어떤 거기에서 한골 탈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한번 하시죠. 자, 우리가 짧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준석 어떻게 봤습니까? 절반은 실패, 절반은 성공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오늘 이준석 그쪽에 했던 김두수 단장이 오늘 인터뷰에서 그 이야기를 했던데 결국 3차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를 비유한 혐오성 발언 그게 완전히 독이 된 거거든요. 제가 생각에 그거는 가유불급이 아니고요. 소탐대실입니다. 자기도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자기도 뭔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공격해서 뭔가 좀 점수를 더 따보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그랬다고 했는데 그건 진짜 선을 넘은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발언도 문제고 또 하나는 그런 걸 갖다가 바로 이재명 후보에게 물어야 되지 왜 근영구 후보를 쳐서 쉽게 말하면 차도살인 형태의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까? 그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정치 도의에 벗어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40대 윤석열이라는 비난에 직면한 것인데 자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두 자릿수를 못 넘어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 김두수 단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후로 바로 깜깜이로 들어갔지만 자기들이 이제 여론조사를 이제 계속적으로 해보니까 12% 14%까지 나오던 게 어느 순간부터 빠지면서 그 직후에 3%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이 상당히 데미지가 컸는데 그게 바로 실패라는 거예요. 절반의 실패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 한 13년 있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상당히 그 구력을 많이 쌓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숙한 점을 드러냈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반성해야 될 대목이지만 그러나 절반의 성공은 뭐냐? 이 한국 대선에서는 이 결선투표제가 없기 때문에 3위 후보는 2위 후보로부터 끊임없이 단일화에 대한 압박을 받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노골적인 협박이었잖아요. 그래도 그걸 갖다가 원칙을 지켜내면서 끝까지 완주를 했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래도 원칙 있는 패배를 한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이준석이 보여줬던 그런 부분들은 결코 완전히 헛된 건 아니다. 나름대로 자신이 이야기했던 일종의 보수 재건을 위한 시드머니 종잣돈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번에 대구의 유시에서 했던 마지막 메시지도 상당히 좀 저는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의 현역 의원들, TK 의원들을 살찐 고양이라고 하면서 나는 그 살찐 고양이 내가 될 수 있었는데 그거 안 했다. 나는 차라리 굶어 죽더라도 호랑이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자신의 정치의 차별성, 그리고 그러니까 신선함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 탁월한 재주를 갖고 있다는 건 보이고 그런 부분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대남들이 이번에 사전 추구 여론조사를 보니까 세대별로 이대남들이 많이 지지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대남들이 지지한 것도 하나의 훈장일 수 있는데 문제는 젠더 갈등이라는 이 벽을 못 넘고서는 본인도 더 큰 정치인이 되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대남을 포섭을 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이 독자적인 지지 구도를 만든 것은 좋지만 그것의 반사적인 그런 그 부작용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식으로 극복할 나름대로의 대책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봐라 92년 그 14대 대선 때 정주영이 몇 득표를 봐봐라. 정주영이 한 16% 정도 얻었을 거예요. 한번 봐봐. 그 정도 얻었을 거예요, 맞아요. 제가 볼 때 그 발언은 금방 이렇게 가요불급 정도와 소탐대실도 하고 그 더 넘어선 실책이라고 이제 그 김두수 16.3일.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러지만 저도 인터뷰 때 이렇게 계속 그 갈라치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본인은 자기가 이렇게 페미니스트에 대해 비판적인 건 있지만 그렇다고 그 반페미니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좀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있다 이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서는 전선을 너무 넓게 했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을 문제제기하고 싶었다면은 당당하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저거 보고 있으면서 저도 순간적으로는 근영근 후보가 굉장히 당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있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바로 알아들은 거죠. 근데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보는 거잖아요. 봤을 땐 상당히 저는 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싶을 정도였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 머리를 서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수리 쿠션이라든지 이렇게 젊은 정치인들은 어쨌든 간에 솔직하고 당당해야 됩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뭐 저하고는 참 오랫동안 제가 아는 분이지만 그분이 꼰대인데 왜 젊은 층한테 인기가 있는가 본인도 처음에 당황했어요. 그게 딴 게 아니라 직설화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둘러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게 본인이 할 이야기를 직설화법으로 이야기하니까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게 어필됐던 거죠. 이게 그런만 저는 이준석 후보가 지금 의원이 지난 2023년 11월 달에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내 탈당 선언문 전 참 진짜 감동 있게 봤어요. 이게 아까 말하는 뭐 살찐 고양이 되지 않겠다 뭐 그런 부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세력을 얻기 위해서 보다는 방향성을 갖고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어려움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의 미래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우리 그렇게 이 자기 미래를 갖다가 깃발을 들고 나가는 젊은 정치인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소중한 자산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이 얻었던 이런 그 거의 300만 표 가깝잖아요. 이 표가 정말 소중함을 알아야 되고 이 표는 본인이 그런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 미래를 위해서 함께한 표다. 이 사실을 본인이 알면서 정말 그 어떻게 말하면은 저는 이 정치 이벤트 PD라면 최고다 대한민국에서 라는 뭐 다들 인정해요. 지난 그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방선거 때며 뭐 예를 들면은 그 워낙 지방 정치에 공천에 문제가 있으니까 시험 쳐서 객관적인 기준을 일단 잡자.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있고 뭐 그리고 본인 말한 대로 이공계다 보니까 이 과학기술에 대한 애정과 또 본인의 거기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은 정말 미래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저는 자산이다 봅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 것들이 단순하게 계산은 잘못돼서 하지 말아야 될 발언을 한 게 아니라 그것이 본인이 철학의 깊은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상 신호를 보낸 거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전에 3차 TV 토론이 있기 전에 1, 2차 때 선전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호평을 하면서 그럼에도 부족한 게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되려면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 전략이 본인한테 녹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본인이 그래서 늘 외교 부분하고 예를 들면 경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더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다 더 이 숙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말하자면 국회로 보면 상임 보면 기재를 가라. 국가 예산과 국가 정책 전체를 갖다가 짜는 거기에서 훈련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줄곧 하셨대요. 이게.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은 시간도 지금 창창하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우리 새로운 정치, 비전을 여는 정치, 국가 발전 전략을 국민과 하는 정치를 젊은 층과 함께 해나가고 싶었고 또 하나 제가 이야기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 전략을 갖다가 보수의 대안으로 잡은 것 같아요. 보수의 대안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 미래 정치인한테 필요한 것들은 이 양당 카르텔, 이 고착화된 어떤 이 진영 정치를 털을 깨주고 국민들한테 정치를 돌려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거야말로 젊은 정치인 본인이 말했던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해낸 그런 주자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앞으로 좀 더 해나가시면서 뭐 당연히 그 속에서 어떤 보수 정당의 또 이 본인이 리더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현재의 어떤 이 진영 대결 이 부분들은 자기가 예를 들면 어떤 말로 보면은 그 건영국 표현으로 보면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진영 대결은 그 갈아엎기 위해서는 제가 출창적으로 강조하는 게 이거는 개헌보다도 선거구제 개편, 비례대표 확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당제가 돼야만이 이게 다 이루어질 수 있고 바로 본인의 미래도 거기에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세석을 얻었지만 사실 개혁신당 세석도 저희들은 알아맞혔지만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 동탄신화에서 딴 사람들이 동탄신화 됩니까? 그리고 동탄신화도 당시에 후보 덕을 많이 본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나가야 될 부분 철학과 어떤
현실 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런 정치 비전을 더욱더 이렇게 본인이 익히고 나누고 또 네트워크도 넓히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막 40인데 막인데 한국 정치의 미래를 걸머쥐다는 부담보다는 오히려 본인한테 준 300만 표의 국민들의 표를 생각하면서 보다 더 이렇게 신중하고 또 너무 주눅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번에도 사과는 했는데 그 사과를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뭐 당원들한테 뭐 하는 부분 또 단서 이런 거 달지 말고 국민들한테 깨끗이 사과하고 뭐 본인이 지금 어디 얽매인 게 있습니까? 네.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갈라치기 정치 비판받는 것도 언제 한번 솔직히 자기가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 만나서 의견을 듣고 한번 자기 고백을 할 필요도 있어요. 그게. 네, 그래서 어쨌든 의미 있는 저는 득표였다 봅니다.